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마음속엔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딸은 나를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보려 하지 않았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이제 좀 알아서 사셔야죠. 그 말이 끝이었다.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대사처럼 딸은 내 삶을 정리해버렸다. 나는 그날 빈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다. 남편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액자만 품에 안은 채 여보, 나 잘못 살았나? 대답은 없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7년째였다. 농촌으로 가게 된 건 우연이었다. 버스 터미널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시골 빈집 싸게 나온 거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망치듯 숨어들듯 나는 그곳으로 갔다. 집은 낡았고 벽지는 들떠 있었으며 밤이면 바람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는 숨이 쉬어졌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 여보, 당신 말 들을 걸 그랬어. 남편은 생전에 늘 말했다. 당신은 너무 착해. 사람 믿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일지도 몰라. 나는 웃으며 넘겼다. 설마 그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서울서 내려온 할머니라 불렀다. 대단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밭을 메고 아침마다 마을 우물가를 쓸고 말없이 사는 여자. 아무도 몰랐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곧 누군가 이 집 문을 두드리게 될 줄을. 농촌의 아침은 언제나 비슷했다. 닭 우는 소리, 먼 산에서 내려오는 안개, 그리고 누군가의 기침 소리. 나는 그 풍경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아침마다 밭에 나가 잡초를 뽑고 점심이 되면 된장찌개를 끓였다. 저녁엔 라디오를 틀어놓고 말없이 밥을 먹었다. 사람들은 그게 내 전부라고 생각했다. 서울서 내려왔다더니 별거 없네. 자식한테 버림받았대. 나이 먹고 혼자면 불쌍하지 뭐. 그 말들이 내 귀에도 다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약해질 것 같아서 남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겐 그저 일찍 떠난 양반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남편은 늘 한 발 앞서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여보,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해.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더 그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아? 딸은 아니야. 우리 딸은 달라. 그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체념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지내?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은 내 기대를 정확히 비껴갔다. 혹시 집은 아직 안 파셨어? 요즘 집값이 좀 오른다던데.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안부는 형식이었고 본론은 늘 돈이었다. 엄마도 생활비가 필요하잖아. 도와줄 수는 없어도 정리정돈은 해야지. 그 말 끝에 딸은 조용히 덧붙였다. 엄마,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혔다. 내가 언제 욕심을 부렸나? 딸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접어두고 살았을 뿐인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딸을 위한 마지막 배려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년째 손도 대지 않았던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덮으려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거야. 그땐 놀라지 말고 그냥 문 열어줘.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잊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 처음 보는 차가 들어왔다. 윤기 나는 검은색 세단. 농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구두는 흙 하나 묻지 않은 채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에게 쏠렸다. 누구 찾아왔대? 땅 사러 온 사람 아니야?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내 집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똑똑.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약속처럼 문이 열렸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고 김 선생님의 배우자분 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손에서 힘이 빠졌다. 남편의 이름을 이곳에서 이런 목소리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더 깊게. 저는 남편분의 유언을 집행하는 법률 대리인입니다. 법률 대리인. 그 단어가 낯설게 들렸다. 우리 같은 사람 인생에 그런 단어가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그는 앉으면서도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낡은 장롱, 색바랜 사진,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내분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그저 바닥만 바라봤다.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위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이건 남편분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과 그에 따른 재산 관련 서류입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헛웃음이었다. 우리 영감이요? 그 양반 남긴 거라곤 병원비랑 빚 걱정뿐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치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유언장의 일부를 읽어내려갔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내가 홀로 남게 된다면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이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조용히 살아가길 바란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조용히 살아가라.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구나. 그는 말을 이었다. 남편분께서는 본인의 재산을 바로 공개하지 말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아내분께 전달하라는 조건을 남기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일수록 가장 잔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나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이제 선택은 어르신 몫입니다. 지금처럼 조용히 사셔도 되고 아니면 남편분이 준비해둔 길을 따라가셔도 됩니다. 나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남편 영정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말이 이해가 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다. 눈물이 아니라 결심 때문에. 그는 서류를 한 장 더 꺼냈다.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시간이 담긴 무게처럼 느껴졌다. 남편분께서는 생전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여러 갈래로 분산해 두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재산이라뇨? 그 사람 평생 공무원 월급이 전부였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월급으로 30년을 버티셨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유난히 싫어했다. 그런 사람이 남몰래 계좌를 나누고 부동산을 분산하고 신탁을 걸어두었다니 나는 믿기지 않았다. 그는 설명했다. 남편분께서는 아내분과 자녀 사이에 언젠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움찔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유 원장의 다음 문장을 읽었다. 딸아, 내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내가 어머니를 외면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숨을 삼켰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다만 사람은 편해지는 순간 가장 잔인해진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이제 알아서 사셔야죠. 그 말과 이 글이 정확히 겹쳤다. 그래서 남편분은 재산을 즉시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분이 완전히 홀로 서게 되는 순간, 그리고 딸이 스스로 손을 내밀지 않는 순간에만 유언이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 사람은 내가 버려질 걸 알고 있었다. 아니, 버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사랑으로 대비해 두었다. 서류 속에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처음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두 번째 읽고서야 나는 숨이 막혔다. 평생 살면서 내 손에 들어와 본 적 없는 숫자였다. 이게 전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아직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딸의 이름도 사위의 이름도 없었다. 대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조건부 배제. 이 조항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단절할 경우 법적으로 상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항입니다.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다. 남편은 화를 남기지 않았다. 대신 법을 남겼다. 그날 밤 법조인은 돌아갔다. 집엔 라디오 소리만 남았다. 나는 유 원장을 다시 펼쳤다. 맨 마지막 줄에 남편의 글씨가 있었다. 여보, 울지 말고 선택해. 나는 영정 앞에 앉아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당신 말대로 해볼게.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준비된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도 어제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서울서 내려온 조용한 할머니가 오늘도 변함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기억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들, 딸이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참아왔던 순간들. 나는 노트를 하나 샀다. 그 노트엔 날짜와 짧은 문장만 적었다. 딸 생활비 얘기만 함.
전화 끊고 나서 미안하단 말 없음. 명절 연락 없음. 감정은 쓰지 않았다. 사실만 적었다. 법조인이 말했었다. 어르신, 법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조금 급한 목소리였다. 엄마, 요즘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응, 괜찮다. 농촌이라 공기도 좋고. 그 말에 딸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그럼 그 집 문제는 아직 그대로지?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아직 그대로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법조인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새벽이나 밤에만. 지금 단계에선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자녀 쪽에서 먼저 접근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건 평생 익숙한 일이었다. 아이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며 그리고 버려진 뒤에도 이번엔 기다림이 무기였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군가 말했다. 할머니, 자식들 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웃었다. 다 컸는데 뭐. 각자 살 길이 있겠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예전의 나라면 울먹이며 말했을 것이다.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어느 날 딸이 직접 내려오겠다고 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 말에 내 심장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래, 와라. 전화가 끊긴 뒤 나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법조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게, 아주 오래. 토요일 아침 마을 어귀에 익숙한 차가 섰다. 딸이었다. 그리고 사위.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어색하게 낯설었다. 마치 오랜만에 의무를 다하러 온 사람들처럼. 딸은 집을 한번 훑어봤다. 엄마 여기서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그 말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묻어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아. 사위는 말이 없었다. 집안을 둘러보며 벽, 장롱, 서랍을 은근히 살폈다. 나는 그 시선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다 보고 있었다. 점심을 먹으며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아빠가 남긴 거 뭐 없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딸은 잠시 웃었다. 아니, 그냥 정리할 게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정렬됐다. 도움. 그 단어를 지금에서야 꺼내는구나.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아빠는 아무 말도 안 남겼다. 그 순간 딸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실망, 그리고 안도. 그 두 감정이 같이 지나갔다. 사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혹시 집 문제는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 말에 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 이 집 오래되기도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봤다. 그 말에 둘의 눈이 동시에 나를 봤다. 근데 나는 말을 이었다. 아직은 아니다. 그날 밤 딸은 내 옆에서 잤다.
하지만 우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도 힘들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늦게 왔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다시 말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와서?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차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곧바로 법조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왔었다. 집 얘기부터 하더라. 그는 짧게 말했다. 예상대로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셔도 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논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을 보자. 딸이 다녀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두툼했고 정갈했고 이름이 정확했다. 내 이름으로. 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법조인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엔 말수가 더 적었다. 어르신, 이제 기록은 충분합니다. 그는 내 노트를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다. 날짜, 통화 내용, 방문 기록. 자녀분께서 부양 의사를 명확히 보인 적이 없고 금전적 목적이 우선된 접근이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 말은 판결처럼 들렸다. 며칠 뒤 딸과 사위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됐다. 문장은 차갑고 정확했다. 귀하는 법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마치 말로 꺼내는 순간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엄마, 이게 뭐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사실이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조금 크게 말했다. 너무한 건 누구였니?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다. 사위는 따로 연락을 해왔다. 어머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웃었다. 오해는 풀자고 있는 거고, 이건 기록이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몰랐다. 나는 여전히 밭을 메고 국을 끓이고 라디오를 들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법은 소리 없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걸. 며칠 후 법조인이 말했다. 자녀 측에서 법률 자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 말은 미움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영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편했다. 그날은 햇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을 입구에 또다시 그 차가 들어왔다. 이번엔 딸 혼자였다. 사위는 없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다. 딸은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나는 문을 열어줬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딸은 방 안을 둘러봤다. 예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더 불안해 보였는지도 모른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는 물을 끓였다.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앉아라. 그 한마디에 딸은 울음을 삼켰다. 엄마, 나도 상황이 있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상황은 늘 있었지. 그럼 왜 상속에서 날 빼겠다는 거야? 나는 그제야 딸을 똑바로 봤다. 상속에서 뺀 게 아니다. 부모를 지운 걸 정리했을 뿐이다.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엄마, 난 엄마가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웃었다. 나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쉽게 나를 놓을 줄도. 그 말에 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말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 나는 서랍에서 유언장의 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딸 앞에 놓았다. 이건 내 아빠가 쓴 거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읽었다. 읽을수록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내 선택이다. 그 문장에서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난 그냥 엄마가 늘 거기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래서 아무 데도 안 갔지. 딸은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난 이제 끝이야?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상속은 끝이다. 하지만 관계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딸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하나다. 엄마를 당연하게 두지 말 것.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차가 떠날 때까지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법조인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다. 어르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 영정을 바라봤다. 여보, 이제 진짜 끝이야. 여기까지 함께 온 사람에게 이 마지막은 꼭 필요해. 끝까지 가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